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정말 뉴스도 많았고요. 아주 소란한 한 주일이었습니다. tumultuous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정말 tumultuous한 week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보다도 이 내용을 먼저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미국과 중국이 임시로 무역협상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본적인 큰 윤곽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원래 10월 15일 다음 주부터 중국 물건 미국에 수입되는 2,500억 달러 이 정도 규모의 현재 관세가 25%가 붙고 있는데 이걸 30%로 올리게 한 것 이제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그와 서로 맞바꾼 거죠. 중국은 대신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한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정도 농산물을 더 사간다 하는 게 임시 협상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정부가 1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단계에는 뭐 지적재산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재정 서비스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5개월이 됐는데 늘 끝난다 이번에는 끝이다 하는데 또 끝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12월 달에도 중국 물건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를 붙이기로 된 것, 그것도 이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15일부터 관세가 5%포인트 오르게 돼 있었던, 5% 오르게 돼 있던 그 관세만 일단 중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는 농부들의 물건을 중국에서는 400억 달러에서 500달러 정도 더 사간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말씀을 드렸으니까 먼저 이 내용을 가지고 가죠. 중국도 어제 류호 경제부총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주 사이 좋았고 했는데 홍콩 시위는 좀 잦아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요. 또 그에 비해서 중국에서는 미국의 이제 휴스턴 로켓츠의 단장이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NBA가 좀 그와 거리를 두는 듯 하다가 미국 사람들이 이거 표현의 자유인데 그리고 민주화 시위인데라고 비난을 하니까 NBA가 우리는 휴스턴 로켓츠 단장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NBA 게임 보이콧가 중국에서 시작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업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애플조차도 시위대들이 경찰로부터 단속 같은 것을 피해서 숨을 수 있도록 지도 만들어진 것, 그 앱을 애플도 내렸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경제적으로는 아주 경제가 나쁜 편은 아니죠, 당연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얘기처럼 생산성도 좋고 계속 상승되고 있고, 또 일자리는 조합 마켓은 부밍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 돈을 푸는 것, 채권을 사들이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neither too hot nor too cold,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낙에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가 아주 힘들어졌을 때 이자율로 어떻게 잡아볼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말로써 커뮤니케이션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슈퍼 리치가 탑 400 억만장자의 세금률이 아래 돈을 적게 버는 사람 50%가 내는 세금률보다도 작다. 아래 50% 사람들이 내는 평균 세금률은 버는 돈의 24.2%인데 탑 400명 억만장자가 될지 수십억만 수백억만장자 그 이상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세금률이 2018년도에 23%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등의 큰 승리다 하는 그런 책까지 나오게 됐고, 가장 큰 원인은 Tax Cut and Job Act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세금 정책,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큰 이득을 보는 그런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 밖에는 홀세일 가격,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전부
포함을 해서 성장은 하지만 3년 사이에 최저 그 성장률이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약했고요. 경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 좋은 그림 같은 것들이 나오지는 않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그 tumultuous week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가장 크게는 사실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배신이냐 동맹이냐 이런 부분의 그 크루드족과 연관된 뉴스, 그리고 이제 탄핵 절차가 탄핵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절차가 시작된 그런 부분, 그리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루돌프 줄리아니 그 개인 변호사를 버리지 않을까, 뭐 어제 그가 아직도 나의 변호사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 강하게 정책을 해서 2020년도에도 본인의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갖는다. 그래서 재선된다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인데, 어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법원에서 그게 또 조금 더 힘들어진 그런 내용도 나왔고요. 지난번에 제가 조금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었던 그 파우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정정할 부분도 있고요. 먼저 크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내용을 보면은 크루드의 그 대장이 이제 시리아의 북부에 크루드족이 있었고, 그 크루드족이 특히 이제 시리안 데모크라틱 포스라고 해서 SDF 약자로 부르고 있죠. 크루드족 SDF 이런 그룹들이 미국과 힘을 합쳐서 아이시스를 물리쳤고, 아이시스를 잡아서 뭐 몇만 명이 되는 아이시스를 지금 감옥 같은 데다 가두고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북쪽인 터키에서는 항상 쿠르드족을 못마땅해 하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시리아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과 터키 내부, 전체 터키 인구의 20% 되는 이런 그 터키 내부의 쿠르드족이 서로 이제 뭐 합종 연횡하면서 뭐 이란, 이라크, 뭐 아르메니아 이런 데도 많이 살고 있잖아요. 거의 4,500만 명 정도 쿠르드족이 나라 없이 계속 떠돌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터키에 살고 있는 그런 쿠르드족과도 내통을 해서 국가를 그 만드네 하면서 터키에 위협이 된다 해서 터키 대통령은 항상 그 터키의 바로 남쪽에 있는 시리아에, 또 시리아로서는 북쪽, 시리아 북쪽에 있는 이 쿠르드족을 잡고 싶었고, 잡아내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완충지대로 세이프 존으로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그동안은 미국이 계속 이제 그 아이시스를 쿠르드족이 잡아주기 때문에 터키한테 참아라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전에 그 터키에서 오래 살았던 그 미국인 목사를 데려오고 복음주의자들이 그 원했기 때문에요. 터키가 가두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터키와 서로 딜을 했어야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든 지난주 일요일에 터키 대통령 독재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는 바로 트윗으로 시리아에 있는 북부에 있는 미군 철군하고 터키 일은 터키가 알아서, 아니 그 쿠르드족은 쿠르드가 알아서 해라. 뭐 니네 땅 지키려고 했지 2차 대전에도 참전하지 않았잖아. 참전을 국가가 없었으니까 그 쿠르드라는 이름이 나갈 수가 없었고, 다른 나라에 섞여서 어떤 형태로든 참전한 것은 사실이고요. 쿠르드족이.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엉뚱한 얘기죠. 이 그 극우인 그런 그 한 그 블로거의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대로 인용을 해서 2차 대전 뭐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안 갔는데 뭘 서로 좋자고 한 거 아니야? 그동안 아이시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더 비난을 받았고요. 이렇게 많이 비난을 받으니까 아주 극히 일부 매체, 보통 그 팍스 정도만 하더라도 이 쿠르드족에 관해서 미국이 배신했다는 이런 내용을 보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보도하죠. 당연히. 드러지도 하고 브레이트바트도 하는데, 그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규모도 작고 미국 사람들 잘 보지 않고 또 그 전혀 균형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작은 매체에서는 이 쿠르드족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위를 전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이 문제는 세계적으로 미국이 공통적인 꼭 트럼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결국은 행한 일이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은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어떤 자료가 새로 나왔다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에 터키 대통령에게 그래 뭐 맘대로 해봐 하고 나서 며칠 만에 지금 한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 보도를 보면은 뭐 몇십 명 숨졌다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토요일만 하더라도 적어도 민간인 30명을 포함해서 100명 정도는 터키의 공격으로 쿠르드족이 시리아에서 숨진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쿠르드족이 ISIS를 잡는 특별 그 부대사 윌리엄 그 로벅시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쿠르드 대장이요. 마즐롬 코바니 앞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여러 그 자료를 통해서 뭔가가 분석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터키가 공습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틀째 되는 날 미국의 아이시스 부대사 특별대사에게 당신은 우리를 버렸다. 이 당신은 당연히 그 미국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를 떠나서 우리가 살육당하게 했다. 터키로부터. 그 터키가 우리를 살육하는 것을 당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초대할 수도 있다. 이게 러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터키의 공습을 중단시키든지 터키가 터키 쪽에서 이 그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족을 향해서 한 세 군데 방향을 정해서 공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습을 중단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러시아와 손을 잡도록 완전히 나가버려라. 이렇게 통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아이시스 특별부대사가 빠른 결정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뭐 어떤 미군들은 그곳에서 복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미군이라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시스 잡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뭐 다 아이시스 잡았다고 확 그냥 그 터키에게 잡아먹히던 말던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인데 뭐 서로 좋자고 그동안은 사업했잖아 라는 형태의 그런 내용의 비난이 지금 공화당 측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탄핵보다도 어찌 보면 이 내용이 더 큰 뉴스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이 터키에서 쿠르드족이 아이시스와 싸우면서 11,000명에서 12,000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뭐 팔레스타인인도 한 3,000명 숨졌고요. 터키인 뭐 여기 시리아 여기와 연관이 돼서 95명, 이라크 사람 47명. 미군이 얼만큼 숨졌냐면요. 쿠르드족이 11,000명에서 12,000명 숨질 때 미국 국기를 달고 숨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올린 그 스크린샷 가운데서 가만히 보시면 쿠르드족이라고 써있고 미군 길을 들고 있잖아요. 그 미군 완전히 정말 죽창처럼 쫙 그 엮여가지고 가슴을 쫙 뚫죠. 그렇게 쿠르드족이 숨졌어요. 아이시스 잡는다고 11,000명에서 12,000명이. 그 사이에 미군 3명 숨졌습니다. 3명 대 11,000명 내지 12,000명이니까 쿠르드족도 지금 그 할 말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 있어서는 전쟁을 치러본 사람은 전쟁을 하지 않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제임스 마티스, H.R. 맥메스터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지 되면 이겨야지 되니까 너무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방어를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전쟁을 트럼프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오바마가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어쨌든 그 대통령의 운명이 전임자들이 시작한 그 전쟁을 마무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았을 전쟁이지만 어차피 해야지 된다면 할 때부터 처음부터 출구 작전을 포스트 월 전쟁이 끝난 뒤를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되고 전쟁이 끝난 뒤에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정말 전쟁을 시작한 국가의 어떤 의미로든 누구에게 좋다는 전쟁이든 평화를 위한 전쟁이든 무슨 전쟁이든 전쟁을 시작한 사람은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전쟁 이후를 잘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쿠르드에 대해서 완전히 등에다가 칼 꼽았다고 배신이라고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터키를 향해서 그거 너무 나가지 마라. 우리가 너희 그 경제 제재를 할 수도 있어. 하고 실제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더군요. 터키의 경제를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제재를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지금 뭐 뭔가 중재를 할 듯 말 듯 어정쩡한 겁니다. 공습 그냥 걷어라 하는데 터키는 걷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라 없이 이리저리 흩어져 살면서 정말로 나라 하나 이루는 게 그 꿈이기도 했었던 국가 만드는 것이 크루드족은 그렇구나. 이 세상에 믿을 국가가 하나도 없구나. 미국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해오던 복음주의의 팻 로버슨 목사 같은 사람도 이런 배신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크루드족이나 또 크루드족 가운데서 수호수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크리스찬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천국 가는 문이 좁아졌다. 이런 정도의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정말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터키 대통령에게 이 쿠르드를 침공하라고 했을까?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미군을 미국에 데려오게 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 공약을 굉장히 잘 지키는 대통령, 미군을 파병을 늘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3,000명을 파병을 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무기도 그쪽에 주고 지금 시리아에 파병된 미군이 1,000명이거든요. 1,000명이었는데 지금 철군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그럼 3,000명이나 거기다 파병을 하는가? 이란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 가지 뭐 유조선 공격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보호한다고 또 이란도 견제한다고 그곳에는 또 3,000명을 또 보냅니다. 개입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이 크루드라든가 중동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앞서서 소란한 이게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 격동의 시기였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tumultuous라는 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리아에서는 크루드를 버리고 철군을 하는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렇게 3,000명이나 두니까 그게 꼭 그 미군의 목숨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마 이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별 생각 없이 그랬을 거야. 터키 대통령에게 에르도안에게 속았을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롱맨을 좋아하고요. 독재자를 좋아하는 건 뭐 사실이고 세계 독재자는 다 칭찬하잖아요. 뭐 시진핑을 포함해서 김정은도 물론이고 블라디미르 푸틴도 좋아하고 그리고 감언 이설에 굉장히 아마 속았을 수도 있다. 에르도안이 전화 통화하면서 뭔가를 살살 녹였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서 또 하나의 단어를 소개를 해드린다면 감언 이설이라는 단어가 블렌디시먼트라는 거잖아요. 블렌디시먼트라는 그런 감언 이설에 속아서 그랬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어. 돈 계산을 했을 거야. 다른 나라에는 트럼프 타워가 하나씩이면서 터키에는 이스탄불에는 유럽에서는 제일 처음 트럼프 타워를 세운 곳이 터키의 이스탄불이고요. 2개를 세웠잖아요.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하나는 오피스 빌딩이고 하나는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사람들이 살면서 거기에 이제 쇼핑 스토어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스탄불에 대해서 내가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기도 한 것 같아.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맥스 부트 칼럼니스트의 얘기입니다. 뭐 그 밖에도 이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 자녀들이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아일랜드, 인도, 우루과이, 터키, 필리핀, 기타 등등 수많은 나라 등등에서 파나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가. 딸은 중국에서 아빠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꿔봤던 상표권도 수십 개 받아서 지금도 계속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돈이 벌리는 겁니다. 스파 로열티까지 합쳐서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나와서 아마 터키의 이 결정도 본인의 사업과 현재와 또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자리에서 끝났을 때 그것과도 연관돼서 이런 결정을 갑자기 내린 게 아니냐. 정말 생뚱맞은 결정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문제는 계속 갈 것 같고, 왜냐하면 터키가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고 그 쿠르드족에 대한, 그리고 쿠르드족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굉장한 그 악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국방장관 대행도 우리는 쿠르드를 안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버렸다는 게 누가 그 안 버렸다는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대행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심하게 들리더군요. 정말로 그 한심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했었던 이슈가 이 탄핵에 관해서 뭐 지금 공화당이건 무당파건 탄핵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탄핵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뭐 하원에선 분명하고요. 탄핵 기소되고, 그리고 이제 기소를 하면 검찰의 역할을 해서, 그러면 상원이 판사의 역할을 해서 유죄 무죄를 하는데, 상원에서는 아직까지 그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리기에는 아직은 뭐 굉장히 힘들어, 거의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것이 요즘에 미국의 그 팍스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가서 그 선거 유세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다던가 그렇진 않거든요. 처음에는 다 보여줬죠. 그리고 미국의 모든 매체가 대통령이 어디 가서 선거 유세를 하면 보여줍니다. 진보건 보수건. 그런데 요즘 잘 안 보여주는 게 너무 그 아이들도 보고 보통 이제 중요한 시간에 저녁 시간 이런 때 많이 하는데, 늘 그 정치적인 적들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양식 있는 부모도 자녀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뭐 본인이 미워하거나 라이벌로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별명을 붙여서 비난을 하고, 그것도 아주 험한 말로, 그리고 또 나중에 그것을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게 또 다 사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는 팍스에서조차도 대통령이 그런 선거 유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은 아, 대통령이 아무 문제가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그 집권 시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중국에 공개적으로 그게 뭐가 어때서 내가 조 바이든하고 아들을 하고 뒷조사 좀 하라고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국가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라이벌을, 그 이해관계가 있었건 없었건 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을 하려면 국내에서 하지 왜 그걸 바깥에 가서 하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도 실제로 바깥에서 뭐 법무장관 같은 사람을 보내서 하기도 했고, 본인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를 또 보내서 하기도 했고, 뭐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기도 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일 한 것 때문에 이것을 내부 고발자가 볼 때는 CIA에서 일했던, 야, 이건 정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겠다 해서 그 내부 고발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심으로 탄핵 그 절차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일에 앞장을 쓴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가 지금 여러 가지로 걸려 있어서, 실제로 이 사람이 뭐 원래 검사였고 뉴욕시장 하기 전에 변호사도 하고, 그 뒤에도 뉴욕시장 끝나고 나서 돈 많이 우크라이나 등등 검은 돈으로 검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번은 또 터키계 본인의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하면서 미국의 연방법무부에서 기소했는데, 그 기소 같은 것을 좀 풀어달라고 하고, 그것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방송 끝나고 저도 안 사실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렉스 틸러슨과 그 함께
렉스 틸러슨이 국무장관일 때 이 사람 좀 봐달라고 했다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과 루돌프 줄리아니가 렉스 틸러슨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당시에 비서실장에게 존 케리에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도 루돌프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 태생에 지금은 뭐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마는 플로리다주의 비즈니스맨들에게 돈도 받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하려고 또 트럼프 캠프에는 불법한 그런 방법으로 돈을 기부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일하고 있던 그 외교 전문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뭔가 그 바이든 이 조사에 대해서 그 뒷조사하는 그것을 그 공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안 하는 그런 협조를 안 하자 그 끌어내리려고 줄리아니와 이 두 사람들이 공작을 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원웨이 티켓으로 비엔나로 가려고 했고, 그 저녁에 또 줄리아니도 비엔나로 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점심에 트럼프 타워에서 이 세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고 비엔나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려고 워싱턴 그 공항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에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줄리아니도 나중에 이제 청문회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지금 힘든 터키 쿠르드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다 줄리아니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루돌프 줄리아니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원래 젊었을 때 저러지 않았는데 명석했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루돌프 줄리아니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통령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만 안 그랬는데 어제는 대통령도 뭐 줄리아니 일 잘해 하다가 그런데 아직도 줄리아니가 내 변호사인지 모르겠어 이런 말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는 그를 놓으려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줄리아니에 의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대사 일을 하다가 물러난 그 마리 요바노비치죠. 그 사람이 하원의 청문회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루디 줄리아니가 가짜 주장에 근거해서 본인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 가짜 주장이라는 게 본인이 사석에서 늘 뭐 트럼프 대통령 비난하고 다니고 이랬다는 건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 그 야바노비치 전 그 대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직업 외교관이랑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선거기금 많이 기부했다고 탁 그냥 대사자리 주는 사람이랑 그럴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당연히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봐주기가 있잖아요. 가장 잘 봐주는 자리가 대사자리고, 그렇게 봐준 대사와 직업 외교관인 대사와는 다르죠. 직업 외교관에게서는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말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외교관 같다고 하잖아요. 이 마리가 그런 성향이었답니다. 절대로 전형적인 외교관이 할 수 있는 말 이외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을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닌다 하는 식으로 그 가짜 주장으로 본인은 내려오게 됐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 하원에서 그게 이제 그 증언을 다 했어요. 이게 다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그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국무부의 부장관에게 이제 올해 초에 통고를 받았답니다. 장관이 통고한 것도 아니고요.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일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리고는 이제 또 남 해고하고 할 때는 다른 사람 시키는 것 같습니다. 늘 그런 사람이 그래요. 저는 마이크 폼페이오는 제가 정규 방송에서조차도 뭐 좋은 정치인이라던가 그러니까 남의 멘토가 될 만한 그런 정치인일 수는 없다.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너무 아첨과 아부로 똘똘 뭉치면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 아부와 그 아첨으로 똘똘 뭉쳤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됩니다.
너무 분명하게 모두가 다 인정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위선이 될 수도 있고요. 도를 지나치면 해줘야 되는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라는 우크라이나 대사도 내릴 때도 본인은 대통령에게 좋다 그러고 잘한 결정이라고 하니까 국무부가 지금 술렁거린다는 거예요. 뭐 저런 국무장관이 다 있어. 예전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본인이 돈도 많고 뭐 오일 기업 출신이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정부 딱 꾸리자마자 국무부의 예산을 한 30% 대통령은 본인이 다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혼자 싹 줄였을 때 렉스 틸러슨이 그것을 반항하지 않았다 해서 국무부가 그 당시에 싫어했고,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가 그 자리에 들어갔었을 때 아유 설마 전임자 같은 사람 있겠어 하더니 요즘은 구관이 명관이야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해서 루돌프 줄리아니의 지금 앞으로의 입지조차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해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증인들이 대통령이 너 한번 가서 해봐. 유럽연합 대사하고 했고, 실제로 대통령에게 선거기금 엄청 많이 준 사람이 유럽연합 대사로 하면서 하원 청문회 나와라 하고 그랬는데도 백악관이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갔는데 결국은 다음 주에 또 나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아주 중요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팍스의 여론조사를 말씀드리자면 탄핵이 되고 쫓겨나야지 된다 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51%,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서도 12%랍니다. 무당파에서는 탄핵 지지하는 사람 현재 54%. 해서 상원에서는 이런 얘기가 이번 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문제도 다른 문제지만 지금 크루드 문제를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하면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4년 내내 외교 정책이 4년 했던 것만으로도 수습해야지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4년을 더 하면 미국이 망가지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탄핵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원에서도. 그 숫자가 20명이 안 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중요한 또 하나는 결국은 쉐프 스미스라는 팍스에서 굉장히 좋은 보도를 많이 했었던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 무척 욕을 많이 먹더니 결국은 팍스를 물러났습니다. 어제 팍스의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쉐프 스미스가 팍스에서 23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12시에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저널리스트는 축하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팍스 내부에 또 어느 정도 루퍼트 머덕이라는 대통령 친구가 이 팍스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좀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뭐 몇십 년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나는 저널리스틱 마인드로 간다 하면서 션 해니티라든가 터커 칼슨이라든가 로라 잉그램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교주받들듯이 하면서 교주받들듯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속으로는 내가 트럼프보다 훨씬 똑똑하고 우아해. 하지만 트럼프를 지금 지지하는 게 본인의 어떤 것과 머리로도 맞고 돈이 잘 벌리거든요. 광고가 많이 붙어서 트럼프를 지지하면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광고가 많이 붙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매체와 저널리스트가 트럼프의 거짓을 지적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몇몇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많이 들으니까 듣고 보니까 그럼 광고가 많아져서 그 광고가 많아지면 회사에 돈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잖아요. 같이 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라 잉그레엄이나 터커 칼슨이나 션 해니티 같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하느님 아버지 하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을 쉐프 스미스가 그 다음날 낮이 되면은 이걸 또 다 일일이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까? 엊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쉐프 스미스 엄청 욕하고 그리고 나서 연방 법무장관이 루퍼트 머덕 집에 가서 루퍼트 머덕과 얘기를 했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다음날 쉐프 스미스가 그만둔다. 팍스와 합의를 해서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극화된 정치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그 사실이 이긴다는 것, 그게 결국은 진실이라는 것, 여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팍스와 아주 그 가까운 미래에 다른 곳에서 보도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은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은퇴 안 하죠. 지금 50살, 50대 초반인가 그렇거든요. 그 은퇴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 셰프 스미스가 그렇게 그 팍스에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터커 칼슨과 대통령과 아주 친한 그 판문점 회담에 갈 때 존 볼튼을 몽골로 몰아내고 본인이 뭔가를 그 조언을 했다는데 터커 칼슨이 북한에 대해서 뭘 안다고 조언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그 터커 칼슨과 셰프 스미스가 크게 부딪혔었죠. 그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터커 칼슨이 먼저 그 저녁에 터커 칼슨 시간에 역시 또 다른 변호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 너무 괜찮다고 하면은 셰프 스미스가 그게 괜찮은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또 하면 그럼 그 다음에 또 터커 칼슨과 그 변호사 자체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연관이 돼서 루돌프 줄리아니와 다 일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변호사도요. 자신의 와이프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터커 칼슨과 셰프 스미스가 방송으로 싸우면서 셰프 스미스가 우리 매체에서 서로 동료들끼리 그리고 나와서 커멘트를 하는 커멘테이터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비난을 터커 칼슨이 먼저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는 것은 정말로 혐오스럽다. 리퍼그넌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셰프 스미스가 그러니까 터커 칼슨이 또 리퍼그넌트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조사해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외국 지도자에게도 뭐 그거 조 바이든 조사하라고 그런 게 뭐가 어때? 이렇게 그 터커 칼슨과 함께 얘기를 한 그 변호사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이 팍스에서 앞서 말씀드린 팍스에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겸사겸사 이제 그 시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겸사겸사라는 것은 연방 법무장관이 루퍼트 머독의 집에 가서 그를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 셰프 스미스가 이 팍스를 그만두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33년 동안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만 얘기했어요. 2분 조금 넘던데 웃는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웃는 모습으로 얘기하면서 특히 이 부분에서 웃었는데 저는 거기서 딱 감동이 조금 올라왔는데 제가 미시시피 작은 마을에서 그런 데서 태어났는가 봐요. 미시시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팍스 뉴스에서 지금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팩트 체크도 잘해줬고 훌륭한 이 팀원들과 같이 일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무튼 그랬다. 이렇게 그 팍스에서 이제 셰프 스미스가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의외였던 것은 션 해니티가요. 이 그 터커 칼슨에게 브레이킹 뉴스에 있어서 셰프 스미스처럼 잘하는 사람은 없다.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션 해니티조차도 셰파드 스미스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션 해니티라든가 터커 칼슨이라든가 또 로라 잉그레엄 같은 사람은 어피니언을 말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그 팩트를 보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해 놓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상에서 최고야.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어 하는 것에 꼬박꼬박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셰프 스미스가 이게 트럼프가 어제 한 말 중에서 거짓이고 이게 거짓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고 엊그제도 또 미니애폴리스에 가서 미국의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이런 말을 했다면서 도대체 지능지수가 의심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낸시 펠로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셰프 스미스가 항상 팩트 체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션 해니티가 브레이킹 뉴스에서는 그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어피니언에서는 셰프 스미스가 항상 션 해니티의 특히 우라늄 원 힐러리 클린턴과 그 관련됐다는 국무부와 관련됐다는 이걸 계속 물건으로 지는데 아무런 잘못이 그 부분은 미국 정부가 잘못이 없다는 오바마 행정부가 잘못이 없다는 것도 그것도
이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리포트였어요. 셰프 스미스가 한 것 가운데. 그런 이제 셰프 스미스조차 이 팍스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있긴 있어요. 닐 그 카부토라는 사람. 그보다는 이제 조금 더 중도인 크리스 월러스도 있지만 크리스 월러스는 주말에만 하니까 닐 카부토가 어제 놀랐다,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아마 셰프 스미스가 한 뉴스보다 더 나은 뉴스를 찾기는 힘들 거예요. 앞으로 이제 몇 명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군요. 하면서 인간사를 바탕으로 한 그 뉴스, 그리고 스미스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언제부터 할지 모르지만 훌륭하게 할 걸 난 알아 라고 얘기를 했고, 그 팍스의 백악관 출입기자 존 로버츠가 있습니다. 존 로버츠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를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그동안 질문할 때 제일 처음에 질문권을 주죠. 존 로버츠는 shocked, 너무 놀랐다라는 단어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하철에 어디 이렇게 가다가 지하철에 확 받친 것 같은 그런 그 놀라움을 느꼈다. 셰프 스미스가 동료들에게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어제 그런 그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랬어? 몰랐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어? 그랬느냐고. 셰프 스미스가 그만뒀다고? 시청률이 낮아서? 시청률이 낮았지. 시청률 때문에 그만뒀다고? 그 이유는 시청률 때문이야. 팍스에서 제일 낮았잖아. 시청률?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는 잘 됐으면 좋겠다. 셰프 스미스가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쉬운 5살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상한 게 셰프 스미스를 늘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팍스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했는데 2018년도 지난해에 여러 해 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 팍스에서 23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그 실력이 있고 그만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션 해니티라든가 터커 칼슨이라든가 로라 잉그레엄보다 이 셰프 스미스의 시청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항상 위에다가 막 바다를 많이 입혔다던가 아니면 간장을 많이 넣었다던가 하는 그런 음식을 보지, 혹해서 그 터커 칼슨이나 션 해니티나 로라 잉그램 이렇게 원래의 재료의 맛을 살리면서 가능하면 그 재료를 살리기 위해서 영양가 같은 것도 생각을 하면서 다른 나쁜 조미료를 위에다가 코팅하지 않는 셰프 스미스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셰프 스미스가 아무튼 그 레이팅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음식이 입에 좋은 게 몸에 나쁘고 입에 쓴 게 몸에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셰프 스미스가 팍스에서 늘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저도 셰프 스미스의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겼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딱 점심시간인데 제가 점심 약속이 없는 날에는 약속이 저는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책상에서 밥 먹고 아무도 없는 그 회사에서 거의 아무도 없는 회사에서 그 적막함이 저는 좋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조용하게 혼자 일을 하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저의 오피스 밖에는 누군가가 있다, 잔뜩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은 느끼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사람들의 소리가 새어 들어오기도 하고 동료들과 나가서 이제 아주 작게 서로 뭐 얘기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일하는 그 시간 자체가 공간 자체가 나 혼자이다 하는 그 적막감을 즐기기 때문에 정오에 밥을 책상 위에서 먹으면서 셰프 스미스의 그리고 또 셰프 스미스 것을 보기 위해서 안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걸어 다니면서 뭐 하나를 먹을 수도 있는데 셰프 스미스의 쇼를 보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그것도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즐겼던 저의 그 점심시간도 셰프 스미스가 팍스를 그만둠으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도 자세히 보도해 드릴 것 같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이민자들이 영주권 받기 어렵도록 한 그런 것을 연방 판사가 막았습니다. 맨하탄의 남부 지방법원 연방 판사가 퍼블릭 차지라는 것이요. 퍼블릭 차지라는 것은 그런 공공 보조를 받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person이거든요. 퍼블릭 차지라는 게.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게 8월 달에 발표가 돼서 푸드 스탬프라든가 메디케이트, 주택 보조 이런 사람들이 받았던 사람들이 영주권 받기 힘들다 해서 그동안 고생해 하면서도 안 받았던 사람도 있고요. 8월 달에 발표된 이후에.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운동가들과 주 검찰이 고소를 해서 임시로 일단 전국적으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고소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오래전부터 이민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나가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정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기는 미국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정규 방송 시간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방송 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인데 이 사람도 그만뒀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케빈 맥알렌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 민간에서 일을 하겠대. 그동안 국경에서 들어오는 사람 막은 건 잘했지 하면서 다음 주에 새로운 대행 발표할 거야. 후보 많아 하는데 실제로 뭐 후보가 정해진 것 같기도 해요. 폴리티코 보도를 보면은. 그런데 진짜 이유는 이 케빈 맥알렌이 실제로 그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했어요. 기회를 줘서 6개월 동안 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을 했는데 뭐 원래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세관 국경보호국에서 15년 일을 했고 이 사람도 그 이민에 대해서 강경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경한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이 케빈 맥알렌도 여러 가지 강경한 정책을 본인이 이제 나중에 그 세관보호국 뭐 커미셔너도 지내고 하면서 집행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난민에 대해서 뭔가를 허가를 해준다던가 이런 것이 못 미쳤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그 마음에는요. 그리고 트럼프 주변 사람, 뭐 스티븐 밀러 이런 사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못 미친 게 있고 또 이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측에서는 이건 너무 심하다.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뭐 대행 물러났다고 하고요. 뭐 국무부에서도 마이크 폼페오의 시니어 어드바이저도 그만둔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이 파우스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행정부가 이렇게 빈 곳이 뻥뻥 뚫려 있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현대 역사상. 그런데 예전에 처음에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 대행부터 하죠. 이 사람도 또 대행이네요. 믹 멀버니 같은 대행의 경우는 지금 세 번째 그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이 이렇게까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대선 치를 때는 클린턴도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역사상 대선 그 후보 가운데 가장 오점이 많은 인간들이다. 특히 트럼프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역겹다.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그 비서실장 대행 자리까지 가고 꼼짝 못하고 있고요. 켈리안 코네이 같은 경우는 대한 사실이라는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일하기 전에는 굉장히 공화당에서 여성 켈리안 코네이요. 남편인 또 보수적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공격을 하죠. 조지 코네이가. 그런데 이 켈리안 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백악관에 들어와서 일하기 전에는 굉장한 전략가였고요. 여론조사가로서 정확한 여론조사를 많이 해놓은 것으로 평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본인이 그 하이어 되기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그 벌가라는 그 천박한 인간이라고 했고, 거짓말장이 너 세금 보고나 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가 본인을 딱 그 자문으로 꼽아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한 사실 같은 것을 쫙을 주니까 그럴 때 이제 코우토라고 하죠. 굽실거리다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켈리안 코네이는 절대로 전에 그 좋은 평가를 받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린지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요. 린지 그레이엄은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최고의 멍청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jackass.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 린지 그레이엄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게 뭐가 사람이 막 달라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마치 그 존 맥케인의 친한 친구였던 린지 그레이엄이 트럼프를 새로운 맥케인처럼 봤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누가 얘기를 했느냐면 프랭크 브룬이라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가 지적을 한 건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도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청렴한 척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은 뭐 그런 척하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가서 법무장관이 뭐 이태리다 영국이다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뭐 러시아 스캔들 어떻게 됐던 거지 이런 것을 스스로 조사를 하고 다니고 그래도 뭐 아예 말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마이크 폼페오는 정말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웨스트 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국무장관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물론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섰던 사람은 아니에요. 장교 뭐 이런 일을 했죠. 복음주의 크리스천이에요. 또 마이크 폼페오가. 그런데 성경에 발을 담근 사람이 트럼프가 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그렇게 굽실거리면서 그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군사 개입을 이제 믿었던 사람이고 본인이 이제 군 출신이기 때문에 하원의원에도 쉽게 당선됐던 사람이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선거 때 마르코 루비오를 지지하더니 캔사스의 연방 하원의원이었어요. 선거 때에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험담을 너무 많이 했어요. 독재적인 대통령이 될 거다. 헌법을 무시하는. 공화당은 정신 차리고 트럼프가 강해지는 것을 막아야지 된다. 서커스 불 켜지는 걸 막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딱 서커스에 불이 켜지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알랑알랑거리다가 CIA 국장이 됐고 지금 국무장관까지 됐고 다른 사람들 다 이제 내쳐지는 동안에 본인은 그 자리를 자신의 윤리와 뭐 모든 것을 버리고 광대의 옷을 입고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큰 일자리를 얻으면서 굉장한 아첨자다, 썩업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같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의 영혼을 정말 명성 이런 것이 좋아서 누리는 것에 좋아서 악마에 팔아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행운을 누리고는 있는데 페임도 누리고 여러 가지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게 다 욕심에 의해서 그리디에 의해서 그런데 충족이 되고 있는데 글쎄 그 이후에도 나중에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비교를 이번에 해서 프랭크 브룬이라는 비교적 굉장히 젊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마이크 폼페오가 승리할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내용으로 컬럼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국무장관을 하고 있냐면요.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장관들은 유난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비행기 같은 것을 국가 돈으로 뭐 와이프도 같이 태우고 다니고 뭐 와이프 뭐 심부름을 시키게 하고 어디 호텔에 가서 그 호텔 샴푸가 좋다고 가지고 집어가지고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일 하는 거 있죠. 마이크 폼페오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 음식 픽업 시키고요. 경호원한테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뭐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군인들이 딱 뭐 대통령에게 경례 붙이는 건 있지만 강아지 픽업해오라고 하고 아들도 다 큰 아들인데 그 다 큰 아들을 뭐 어디서 이렇게 픽업해서 뭐 어디에 데려다 주라고 하고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픽업해서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워렌 크리스토퍼였던 것 같아요. 그로서리 픽업을 경호원인가 시켰더니 그 경호원이 이건 내 잡 아닌데요. 하고 딱 잘라서 거절해서 그게 알려졌던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행정부에서는 어떤 부하 직원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거부를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워렌 크리스토퍼에게 그로서리 시장 픽업해오라고 하니까 그거 내 짭 아닌데요.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도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와이프 이름이 수잔이거든요. 수잔도 아무튼 뭐 국무부 일하는 사람 뭘 많이 시킨답니다.
그리고요, 오늘 좀 길어졌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정할 게 있는데, 피에르 한츠케 관객 모독 등을 쓴 노벨 문학상 올해 수상자, 언어적인 독창성이 있다 해서 세르비아 그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방어하고 조사하고 했어도 이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뭐 이렇게 하고 상을 받았는데, 제가 피에르 한츠케를 말씀을 드리면서 호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스트리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보면서 한국말로 얘기를 할 때 오스트리아, 오스트랄리안 뭐 이렇게 될 때요. 그런 때 이제 한번 잘못 보고는 그걸 머리에 입력시켜 놓고 있다가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별 큰 생각 없이 죄송합니다. 오스트리아 태생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는 하나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얘기는 어차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보는 그 한국 시간에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그 영화를 봤거든요. 기생충이 미국에서는 어제 개봉됐는데 그 얘기도 좀 전해드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에티오피아 총리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느끼고 미국에서 보도하는 포커스가 어디가 있는가, 이게 참 한반도하고도 연관이 된다, 한반도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개인적인 말씀 드리자면은요, 이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면서 들으시는 분 가운데 좋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그 증오하면서 혐오하면서 그 증오의 그 강도가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하면 저에게 그 불이익을 주는가를 거기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추시고 부들부들 떨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 그 라스트 네임이 김이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께는 죄송하죠. 저는 아무튼 그 셰프 스미스처럼 팍스에 최선을 다해서 사실을, 기간이 얼만큼 걸리더라도 사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제가 전달해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사실이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뉴스가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그분들의 생각이 맞다고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뉴스가 있고 저의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저에 대해서 정말로 악감정을 품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화가 나려고 하다가 요즘에 제가 날마다 읽고 읽는 책들이 너무나 제가 그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 부족함을 메워보는가 해서, 사실은 뭐 말씀드리죠. 뭐 톨스토이의 그 책을요, 우리는 옛날에는, 저는 항상 이런 책을 읽을 때 영어가 뭐 크게 불편하지 않아도 한국말 영어 같이 놓고 읽거든요. 어떤 때는 영어 해석하기 힘들 때 너무 많아요. 특히 크리스찬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레오 톨스토이의 A Calendar of Wisdom이라고 해서 한국 책으로는 제가 인생 독본이라고, 신구 문고라고 기억하세요? 예전에 그 박영사는 지금도 있지만 신구 문고에서는 4권으로 나왔습니다. 날마다 이제 레오 톨스토이가 하는 그 A Calendar of Wisdom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종교 크리스찬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하지만 뭐 키게로 뭐 너무너무 뭐 많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레오 톨스토이와 또 이제 그 뭐 빌리 그레암, 또 이제 그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도 한국말 버전은 제가 하나예요. 잠깐만요. 여기 밑에 있네. 떨어지네. 출판사 잘 몰라가지고요. 출판사가 현암사네요. 현암사도 예전에 좋은 책 참 많이 했는데요. 한국말로는 제가 이 도덕경을 하나를 놓고, 그리고 영어로는 제가 이 도덕경, 지금 저 뭐 하고 있어요? 시작했으니까 말을 끝내긴 해야 되잖아요. 다오대징을 3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이제 한 가지는 뭐 출판사 이름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머큐리 하우스, 그리고 스카이라이트 패스, 그리고 하퍼, 뭐 제일 유명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네 가지네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하나가 더 있네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my utmost for his highest. 그의 최고의 선을 위한, 한국말로는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던가요? 하늘색 표시인데요.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그 책은 정말로 그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 이것도 이제 에브리데이 그 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읽습니다. 그 책 빌리 그레엄, 레오 톨스토이 도덕경, 이거를 이제 날마다 이제 읽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막 악한 감정을 어떻게 강혜신이를 힘들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다가 나도 정말 어떻게 해야지 돼, 이게 정말 너무 많이 화나야지 되는가 하다가 그냥 제가 정했어요. 그 구조를. 그럴 때마다 이것들을 생각을 하자 하면은 레오 톨스토이도 하루에 이제 몇 가지, 서너 가지의 그 중요한 그 다른 사람들, 성인들의 말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뭐 빌리 그레엄 목사 많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그런 책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겠어요. 그 순간에는 항상 그러지 말아라. 서로 다른 이유가 있고 서로 다른 형편이 있으니까, 설령 그로 인해서 많은인지 적은인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추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을 낳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오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복수를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리고 복수 싫어하거든요. 무서워요. 복수를 할 수도 없고, 복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옵니다. 크루드족 이 사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언젠가는 그분들도 제가 이 방송하고 있는 스타일이나 저의 방송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맞네 하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그동안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네 하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그때는 또 제가 그분들께 사과를 드리면 되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구나, 그런 그 생각으로 마무리를 짓거든요. 항상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게 대단한 그 적개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때, 어떤 때는 저도 이러다가도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그날 이게 뭐였지, my utmost for his highest에서 오늘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나, 빌리 그레엄 목사 그래서, 아니면 도덕경에서, 아니면 그 톨스토이의 calendar of wisdom에서 막 찾아보면 답은 항상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맙니다. 다만 그분들께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어떤 때 딱 가슴이 막히는 것처럼 저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기분이 나쁘니까, 불쾌하니까, 가슴이 막히니까 쟤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시게 제가 방송을 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저는 이렇게밖에 방송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영화 보러 가려고 해요. 조커 보러 가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조커도 이슈지만 지금 기생충도, 패러사이트, 기생충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내일 영화 보고 와서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다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